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현대사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제히 식민 통치, 만 35년간의 아주 억울하고 서글펐던 그런 식민 통치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8.15 해방이라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됐죠. 모두가 원하던 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해방의 순간은 동시에 분단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38선이 그어진 것이죠. 우리 역사에서 고려시대 500년, 조선시대 500년, 그리고 식민지 만 35년 모두 합쳐서 1000년이 넘도록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분단된 적은 없었습니다. 아주 보기 드문 단일민족 국가였는데요. 해방과 동시에 분단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분단이 이제 38선에서 휴전선으로 바뀌어서 2012년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야말로 전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다는 것. 정말 최대의 비극이 아닐 수 없는데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6.25 전쟁이 왜 벌어졌고 어떻게 귀결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집중 탐구 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감격스러운 해방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해방은 꿈같은 해방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식인이자 제야사상가였던 고인 함석헌 선생님,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해방이 도둑같이 찾아왔다. 결국 한국인들 중에 해방이 그렇게 빨리 오리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터뜨렸던 그 원자폭탄 2발의 위력은 정말 공포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일본의 항복이 그만큼 빨라졌던 것이죠. 자, 일본의 천황이 8월 15일 낮 12시에 중대 방송을 한다라는 예고, 이거는 널리 알려졌었고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이 소식을 이제 경청하게 되는데요. 자, 항복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일본인들이 받았어야 될 충격, 공포 정말 어마어마했겠죠. 그런데 정작 우리 한국인들은 이 라디오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라디오를 갖고 있는 한국인 수가 워낙 적었어요. 거기에다가 라디오의 잡음도 심했고요. 또 일본 천황의 목소리가 워낙 작고 또 그 일본의 왕실 용어들을 동원해서 그 짧은 라디오 방송을 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그 내용을 알아듣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은 정작 우리 한국인들은 조용히 지나갔어요. 자, 8월 16일 서울 휘문중학교 운동장에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주최하는 해방 축하대회가 열리는데요. 바로 이때부터 정말 우리가 해방되었구나. 이 소식이 이제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는 8월 17일과 18일에 이제 지역 단위로 정말 한국인들 모두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해방 퍼레이드를 이제 벌이게 되는 것이죠.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죠. 자, 이런 흐름을 주도해간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몽양 여운형이 이끄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입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글자 그대로 건국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정부 수립을 준비하는 단체였는데요. 잘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가 치안 유지입니다. 자, 전쟁에 진 일본군과 헌병 경찰에게는 총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 한국인들에게 못된 짓을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불필요한 충돌을 막아야 했습니다. 바로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우리 한국인들도 진정시키고 또 일본 사람들도 진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냈고요. 또 하나가 식량의 확보예요. 자, 이럴 때일수록 이제 식량 문제로 인해서 물가가 폭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식량을 확보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정부 준비 조직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죠. 오죽하면 해방된 지 보름 만에 전국적으로 이 건국준비위원회 지부가 무려 145개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건국준비위원회에는 우파, 중도파, 좌파가 모두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미군 상륙설이 이제 돌기 시작하면서 우파 집단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자 건국준비위원회가 이제 조급해지는 거죠. 우파가 이탈하니까 조급해진 나머지 좌파 중심으로 9월 6일에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정부 조직의 수립을 선포합니다. 이게 실패예요. 이거야말로 자충수입니다. 우파 집단이 모두 빠져나간 상황인데다가 중도파조차도 이 대회에 대표들을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파만의 정부 조직이 돼버리니까 국민들이 신뢰하거나 지지를 보낼 수 없었죠. 더군다나 이제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또는 조선인민공화국을 정부 조직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생겼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 한국인들의 의지,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38선이 생겼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미국과 소련 두 나라의 군사 편의주의에 입각한 정책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한반도를 딱 절반, 33도선에서 제주도에서 백두산이 43도선이거든요. 절반을 갈라버렸죠. 그게 38선이에요. 그렇게 해서 남쪽에는 미군이 진주했고 북쪽에는 소련군이 진주했습니다. 일본군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삼은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의 이익을, 군사적인 이익, 전략적인 이익을 얻고자 진주시킨 거였죠. 따라서 미국과 소련,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양대 사령탑의 합의가 없다면 사실 우리는 통일될 수가 없었어요. 38선을 없앨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는 통합사령부도 두지 않았고 통합회의체도 두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분단은 장기화될 그런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 민족의 최대의 비극의 출발점이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한국인들 사이에는 새 나라, 새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꿈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것들이 새 나라, 새 사회를 건설을 위한 꿈이었을까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친일파들을 처리하는 거였어요. 너무 지나치게 친일했던 사람들, 같은 우리 한국인들을 못살게 굴었던 사람들을 벌 주지 않고서는 새 나라, 새 사회 건설하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토지 문제였어요. 실제로 개항기도 그랬고 일제강점기도 그랬고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그 쌀밥을 먹지 못했거든요. 왜? 내 땅이 아니었거든요.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 소작료가 너무 비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방 전국에서는 토지개혁이란 문제, 결국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해 주자라는 이런 평등의 실현입니다. 평등의 실현. 자유 못지않게 평등을 실현해야만 진정한 새 나라, 새 사회 건설이 필요하다. 이것이 모든 정치 세력이 함께 공감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민당이라는 우파 정당이 생겨나고요. 또 이건 동아일보 계열입니다. 동아일보 김성수, 송진우 계열이고요. 안재용이 이끄는 중도 우파 국민당이 생겨납니다. 그 다음 몽양 여운형이 이끄는 중도좌파 조선인민당, 그 다음에 좌파 조선공산당.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이때만 해도 조선공산당은 합법정당입니다. 불법정당이 아니고요. 미 군정청에 정당 등록을 마쳐서 미 군정으로부터 정당 활동을 해도 된다고 허가를 받은 그런 정식 정당이었죠. 이렇게 4개의 정당이 생겨났고요. 그 다음 이제 해외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한 명씩 귀국을 하는데요.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 이승만 박사였어요. 사실 미국 국무부는 이승만 박사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개인적으로 메가더의 도움을 받아서 귀국을 하는 것이었고요. 그게 10월 16일입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주석이 이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해에서 쫓겨나서 이제 충칭에 가 있었거든요.
이 임시정부가 귀국하는 것은 11월 23일이었고요. 미국 국무부도 그랬고 미 군정청도 그랬고 이들의 귀국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늦게 들어왔죠. 그 다음 김구주석 이하 이 임시정부의 요인들은 국무위원들은 정부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개인 자격으로 귀국했어요. 그러니까 미 군정청은 조선건국준비위원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시 정부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즉 미 군정청만이 남한 땅에서 유일한 정부 조직이라는 걸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자, 어찌됐든 이때까지만 해도 중요한 것은 친일파 문제와 토지개혁 문제 요 두 가지가 결국은 정치 판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였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 판도가 하루아침에 뒤집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신탁통치 문제였습니다. 자, 신탁통치 문제. 이거는 1945년 12월 말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정말 억울한 것은 이게 모 신문의 왜곡된 기사 때문에, 왜곡된 보도 때문에 일이 뒤틀려버렸다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요. 자,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 이렇게 3대 강국의 외무장관이 모여서 무려 15일 동안 모스크바 삼상회의라는 걸 엽니다. 자, 그 중에 우리 한국 문제가 의제로 채택됐어요. 그래서 이 세 나라가 한국에 대해서 결정한 것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자, 첫 번째, 조선의 남북한을 통틀어서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다. 두 번째, 미소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아까 제가 미국과 소련 간의 통합사령부나 통합회의체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제 그걸 결정한 거예요. 미국과 소련이 한국 문제, 38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두겠다. 세 번째가 최장 가장 길었을 때 5년까지 신탁통치를 실시하는데, 그런데 이 신탁통치는 미소공동위원회와 그다음에 조선의 민주주의 임시정부가 협의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결정한 겁니다. 중요사항이 세 가지인데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일방적으로 신탁통치 문제만 전해졌어요. 그것도 최장 5년인데 그냥 5년. 그 다음 가장 결정적인 왜곡 보도는 뭐였냐면요. 신탁통치를 제안한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오히려 소련이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신탁통치 문제를 소련이 주장하고 미국이 반대한 것처럼 미국과 소련을 뒤바꿔 버렸습니다. 자, 이러고 나니까 김구 주석이 이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 신탁통치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정말 애국자, 진정한 애국자들이었어요. 자, 이때부터 임시정부 주도로 신탁통치 반대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갑니다. 이건 남한, 북한 가릴 것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신탁통치를 결사반대했던 세력이 김구 세력, 이승만 세력, 한민당 이렇게 세 곳입니다. 그런데 달라요. 뭐가 다르냐? 김구가 이끄는 임시정부는 이 반탁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이런 자세로 이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승만과 한민당은 달라요. 이 사람들은 김구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기가 싫은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통해서 이제 사상 문제, 그래서 소련과 공산주의자들이 바로 한국을 신탁통치하려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이념 문제, 사상 문제로 이렇게 전환시켜 버리면서 친일파 문제나 토지 문제, 토지개혁 문제를 이제 이슈에서 빼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죠. 이승만과 김구가 악수하면서 함께 반탁운동 대열에 들어섰지만 속내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도파의 생각은 이런 것이었어요. 신탁통치는 반대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남북한을 통틀어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한다라는 이 결정은 우리가 환영해야 되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미소공동위원회 역시 반드시 생겨야만 남북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협조하고 나중에 가서 신탁통치를 반대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중도적인 입장이죠. 역시 중도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조선공산당 같은 좌파는 어떻게 했느냐? 이제 소련의 사주를 받았다고들 흔히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가 나중에는 신탁통치의 찬성 입장으로 돌변해버려요. 이 좌파 집단도. 이것도 패착입니다. 이거는 조선공산당 박헌영의 자충수인데요. 한국인들의 민족 감정을 무시해버린 거죠. 한국인들로서는, 그러니까 보편적인 한국인들이라면 시대 통치를 찬성할래야 찬성할 수가 없는 거였는데, 그걸 좌파 집단이 그걸 찬성하겠다고 하니까 한국인들에게는 큰 충격과 혼란을 줬고요. 그게 결국은 조선공산당 집단이 스스로 무너지는, 스스로 국민들에게 지지를 잃게 되는 그런 자충수가 돼버렸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신탁통치안을 애초에 제기했던 미국 국무부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국 국무부의 생각과 조선 땅에 들어와 있는 미군의 생각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미국 국무부는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와 있는 하지 중장이 이끄는 미 제24군단은 바로 일본에 가 있는 메가더의 직속부대였어요. 메가더와 하지는 전형적인 반공주의자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반소주의자예요. 소련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미국 국무부의 중도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요. 철저하게 우익 세력을 밀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국무부는 이 신탁통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신탁통치를 하되 남북한을 통일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384를 없애고 싶었던 겁니다. 미국 국무부의 생각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도파를 밀어줘요. 미국 국무부가. 그게 바로 좌우 합작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좌파의 여운형, 중도우파의 김규식이라는 이 두 거물을 이용해서 좌우 합작운동을 시작합니다. 그게 1946년 5월이에요. 자, 그러자 노련한 승부사 이승만이 거기에 대해서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그게 바로 정읍 발언이라는 건데요. 그건 뭐냐면요.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련과 또 공산주의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통일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미국이야말로 그 미국 국무부가 좌합작 운동을 통해서 또 역시 남북 대화를 통해서 남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거, 이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아주 이상적인 얘기일 뿐이다. 그리고 좌우합작운동론자들 역시 아주 이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는 것이 훗날 통일을 도모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근데 이런 방식으로 폭탄 발언을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승만과 김구가 이제 길을 달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1947년이 됐을 때 미국은 트루만 독트린이라는 걸 채택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소련 같은 공산주의자들을 이제 봉쇄하겠다라는 정책이에요. 미국 스스로가 소련을 적으로 보고 대화를 끊겠다는 정책이죠. 그에 입각해서 미국은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넘깁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유엔에서 가장 발언권이 센 건 미국이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만의 남한만의 단독 선거 그리고 단독 정부 수립이 이제 기정사실화되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김구는 끝까지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구가 남북협상을 가죠. 그래서 김일성, 박헌영, 김두봉과 마주 앉아서 이 통일정부 수립 논의를 하지만, 그렇지만 김일성은 이념이 먼저고 자기의 정치적 지배권이 먼저였기 때문에 이 노애국자 김구의 이 충정을, 민족주의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해해주지 않아요. 자,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도 1948년 9월 9일에 북한만의 정권, 물론 북한 내 우파, 중도파 전부 다 제거한 상황에서 김일성, 박헌영만이 정부를 수립하게 됐습니다. 자, 1949년 이제 전 세계는 냉전 체제로 돌입합니다. 자, 미국이 남한에서 철수했어요. 미군이 49년 6월에 철수했고요. 49년 10월 1일 이제 중국은 모택동이 이끄는 그런 공산화 정부로 이렇게 공산화가 완료돼 버렸습니다. 1950년 1월 당시 미국 국무장관 에치스는
미국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나라를 열거했을 때 우리 남한을 빼놨습니다. 그걸 에치슨 선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때 이걸 두고 미국이 북한과 소련의 스탈린에게 이제 전쟁을 일으키도록 유도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한이 탐나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남침 유도설이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 남침 유도설은 근거가 사라졌어요. 당시 에치슨 라인에서 미국이 남한을 뺐던 이유는 뭐냐면요. 당시 미국은 소련이든 공산화된 중국이든 간에 해군과 공군,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육군보다는 해군과 공군이 전력상 소련보다 한 수 위였기 때문에요. 특히 원자폭탄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군, 공군 중심의 전략을 짜요. 군사 전략을. 그러니까 지상군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포기해도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미국이 일본,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전부 섬입니다. 전부 섬이에요. 그러니까 해군, 공군 기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을 빼놓은 것이지 북한으로 하여금 전쟁 일으켜라 이렇게 유도한 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자, 어쨌건 1950년 6월 25일 이제 마침내 북한군은 전면 남침을 시작합니다. 이날이 일요일 새벽이었고요. 장마철이었기 때문에요. 여름이었기 때문에 날도 더웠고 비도 많이 오던 때였어요. 자, 그날 우리 군인들은 많이 휴가를 나갔고요. 또 모내기철이었기 때문에 모두 나라가 바빴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등에 업은 북한군의 전면 남침. 자, 우리 남한 쪽 국군은 속절없이 밀립니다. 뭐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불과 3일 만에 결국은 이 북한군의 탱크 부대에게 결국은 서울을 내줍니다. 포성 소리가 들리죠. 미아리에서.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한밤중에 6월 27일 날 여름밤에 놀래서 그때부터 짐을 싸들고 나오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요.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그 상황에서 한강다리는 당시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용산과 노량진을 연결하는 지금의 한강대교 딱 하나입니다. 근데 군사작전을 이유로 이 한강을 넘어가던 후퇴하던 국군이 새벽 2, 3시경에 이 한강다리를 폭파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아주 잘하는 건장한 남자가 아니고서는 이 한강다리를 건너갈 방법이 없었어요. 꼬맹이도 아녀자들도 노인 양반들 그리고 진보딸이 모두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뒤늦게 피난길에 나섰던 서울 시민들은 하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다리를 건너서 피난 갈 그 방법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그때부터 이 서울 시민들은 무려 석 달 동안 인민군 치하에서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남자들은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마루 밑에 살거나 천장 위에 살거나 아니면 야산에 동굴에 숨어야 했고요. 애꿎게 이제 집에만 남아있던 아녀자들, 이 엄마들은요, 이제 뭐라고 그러죠? 동사무소 이런 데 끌려다니면서 김일성 장군 노래를 배워야 했고요. 세뇌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제 유엔군이 들어옵니다. 유엔군 16개국이 참전했지만 그 유엔군도 처음엔 북한군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방어선이라고 해서 이제 포항, 대구, 마산, 부산을 잇는 이 지역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가더, 정말 백전노장이죠.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9월 15일에 성공시켰는데요. 자, 그러면서 전세가 역전됩니다. 자, 9월 28일 날 서울을 수복했고요. 10월 1일 날 38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진격합니다. 그래서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10월 하순이 되면, 10월 중순이 되면 이제 압록강변까지 올라갔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이. 자, 거기서 국군과 유엔군은 두 개의 복병을 만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추위였어요. 추위. 우리 군인들은 좀 달랐지만요. 미군들, 특히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 같은 이렇게 따뜻한 지방 출신들의 미군들에게는 이제 여름 군복이거든요. 6월 달에 들어왔으니까요. 남한에 온 게 7월 달에 왔으니까 여름 군복을 입고 왔거든요. 그런데 10월에 이 평안도, 함경도의 산악 지역은 벌써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추위를 당해내지 못합니다. 동상을 당해내지 못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북한의 SOS를 받은 모택동이 중공군을 이제 파견시킨다는 거죠. 그것도 인해전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해전술. 무려 26만 명이 들어왔어요. 26만 명이 꽹과리와 피리를 불면서 이제 나타나죠. 자, 추위 때문만도 얼어 죽을 지경이고 밥도 못 먹는 이 미군들 입장에서 그
그 수많은 중국군을 상대한다는 건 정말 그건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피리 소리만 들어도, 꽹과리 소리만 들어도 이젠 정신병이 걸릴 지경이었죠. 그래서 중국군과 북한군에게 다시 일방적으로 밀립니다. 심지어는 1951년 1월 4일 날 서울을 다시 내줘야 했어요. 이때는 서울 시민의 아마 90%가 피난을 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일사후퇴라고 하죠. 너무 추운 날이었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추운 날 한강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이걸 일사후퇴라고 하죠. 자, 다행히도 육군과 유엔군은 3월 14일 날 서울을 되찾았고요. 자, 이때부터 2년 반 동안은, 그러니까 만 3년짜리 전쟁이었는데 6.25 전쟁이, 이때부터 만 2년 반 동안은 그냥 교착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오락가락, 엎치락 뒤치락. 그리고 휴전협상이 시작된 것이 7월부터입니다. 50년 7월부터. 근데 처음엔 휴전협상이 시작됐을 때는 금방 휴전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두 가지의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포로 교환 방식이었고요. 남북한 간에 이제 포로를 어떻게 교환할 것이냐. 두 번째는 38선으로 다시 회귀할 거냐, 아니면 휴전선을 택할 거냐. 이제 이 문제 가지고 걸림돌이 돼서 휴전협상을 무려 이제 2년을 끌었죠. 그 사이에 너무나 많은 우리 한국인들이, 남한의 북한의 한국인들이 전쟁터에서든 후방에서든 너무 많이 죽어갔던 겁니다. 소모전이었죠.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1년 만에 휴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라면 희생이 적었을 텐데 이게 3년을 끌었다라는 것.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죠. 대체 우리가 이 6.25 전쟁을 통해서 어떤 피해를 입었을까요? 우선 남과 북을 합해서 30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군인들만 죽고 다친 게 아니에요. 후방에 있는 민간인들도 학살도 당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데요. 이건 1951년 초 수원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이게 가스 궤적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네이팜탄이나 조명탄 같은 게 터지면 파편이 튈 때 그 땅 속에 있던 그 가스 궤적병이라는 병균이 파편에 묻어서 함께 사람들의 이 피부에 박혀요. 그러면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스 궤적병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무시무시한 병이에요. 이 병에 걸리면 거의 죽습니다. 이게 아주 희귀한 병이에요. 근데 왜 저렇게 붕대로 치치 감고 있느냐? 이 가스 궤적병은요, 빛과 소음에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병에 걸린 사람이 만약에 병실에 입원하면은요, 그 병실은 어두워야 돼요. 햇빛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햇빛이 들어오면 악화돼요. 또 하나, 소리가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저 환자들이 있는 병실을 드나드는 간호사들은요, 슬리퍼를 신으면 안 돼요. 딱딱딱딱딱 소리가 나면은 이 피부가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악화돼 버립니다.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병인데요. 저걸 아무 죄도 없는 군인도 아니고요. 공산주의가 뭔지도 몰라요, 저 사람들은. 그냥 한국인이라는 것밖에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후방에서 저렇게 병에 걸리고 결국 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이렇게 인명피해. 그 다음 두 번째 재산 피해가 크죠. 농토가 황폐화되고 산은 다 민둥산이 돼버리고요. 다 불타버리니까 나무 다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 산업시설, 공장, 발전소 다 파괴돼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산가족 문제가 크죠. 남북 간의 이산가족 문제도 큽니다만은 여러분들 부모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1983년에 KBS에서 남남 이산가족 방송을 했습니다. 정말 그때 우리 전국이 다 울음바다가 되는데요. 자, 남북으로 헤어진 가족, 그건 만날 수가 없죠. 그런데 같은 남한 땅에서 헤어진 가족들이 그렇게 많을 줄은 몰랐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30년 후에나 만날 수 있었다. 같은 남한 땅에 살면서도. 이것도 참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전쟁이 남긴 상처는 진짜 많아요. 전쟁 고아들 정말 많았습니다. 전쟁통에 부모를 다 잃었어요. 또 전쟁 미망인, 남편이 전쟁터에 가서 군인으로 갔다가 죽습니다. 또는 후방에서 학살당해요. 돌아오지 않아요. 전쟁 미망인.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상이용사라고 해서요. 여러분들 중학교 교과서에 하근찬이라는 소설가의 순환이대라는 소설이 아마 단편소설이 들어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땠습니까? 자, 아버지는 일제 말기에 징용에 끌려갔다가 광산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해서 팔을 잃고 돌아오죠. 아들이 전쟁 때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리를 잃고 돌아옵니다. 자, 기차역에서 만났죠. 살아 돌아온 것만도 기뻤지만 그 아들이 불구자가 되어 돌아왔다.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기차역에서 집까지 걸어오는데 개울이 나오죠. 외나무 다리가 있으니까 아들이 목발 짚고 못 건넙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업어야 했어요. 자, 이게 기막힌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업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업어야 했다라는 거. 이것이야말로 당시 우리 민족이 실제로 식민지 때 그리고 전쟁 때 겪었던 그 실제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소설입니다. 여러분들 그 소설을 보시면서 가슴 뭉클해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을 업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업고 오면 그래도 그건 괜찮거든요. 건장한 아들이 아버지를 업는다. 거꾸로 됐잖아요. 거꾸로 됐습니다. 우리 민족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겪어야 했던 20세기 그 아픔을 이 소설은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학교 아마 1, 2, 3학년 교과서 어딘가에 나올 텐데요. 이 소설을 보실 때 이걸 시험 문제 잘 보기 위해서만 보시지 마시고요. 우리 역사가 실제로 이랬다는 것, 이게 소설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었다는 것, 이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건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기적이 맞습니다. 그렇게 가난했고 그렇게 독재국가였고 전쟁에 시달렸던 나라가 어느새 그렇게 컸을까요? 자, 박정희 정부 시절 물론 유신헌법 같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독재의 세계가 펼쳐졌었습니다만은 그건 그렇다 치고요. 우리가 새마을운동이나 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새마을운동, 그 다음에 수출 위주의 어떤 공업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그 경제력, 이거 대단했습니다. 이제 경제가 해결되니까 우리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정치적 자유를 얻고 싶죠. 민주주의를 얻고 싶습니다. 그게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으로 성공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1990년대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뭘까요? 경제가 해결됐고 정치가 해결됐고 그러면 사회문화입니다. 특히 1980년대 후반에 이 삼저 호황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경제력이 대단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1990년대부터 전국민 마이카 시대가 열리게 됐고요. 이때부터는 여행도 다니고 외식도 하게 되고 이제 레저 산업의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런가 하면 건강을 추구하는 시대, 삶의 질을 높이는 거죠. 건강검진도 받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다이어트도 하면서 미용도 가꾸고 이러면서 이제는 좀 뭐랄까요, 사회문화적인 시대가 열린 겁니다. 거기다가 사교육 전성 시대, 여러분들은 좀 싫겠지만 사교육 전성 시대가 열렸다는 것도 결국은 경제력과 민주주의가 회복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자, 대한민국은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역사는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역사는 소중해요. 그리고 무섭습니다. 왜?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이기 때문에.
조지 오웰이 1984년이라는 소설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Who controls the past controls the future. 과거를 지배하는 사람이 미래도 지배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